룰루하보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낭독회 첫 책은 아보카도 심리학이에요. 예쁘게 생겼죠? 지은이 정철상 인재개발연구소 대표님이세요. 이 책은 2020년 4월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했습니다.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 심리학을 통해 삶의 통찰력을 키우고 나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챕터 1 아보카도 심리학 단단한 마음을 위한 자기 탐구 챕터 2 가치 심리학 자존감의 근원을 찾아서 챕터 3 관계 심리학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챕터 4 그림자 심리학 내 안에 또 다른 나 챕터 5 성격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 마지막으로 챕터 6 선택 심리학까지 나의 가치, 관계, 성격에 대한 답을 찾는 첫 심리학 수업 함께 떠나볼까요? 아보카도 심리학 챕터 5 성격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 우리가 심리학을 써먹는 방법 심리학 강의를 할 때 가끔 심리검사를 해보기도 하는데 마지못해 검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들은 이렇게 투덜댄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검사 뭐하러 해? 내 성격이 더러운지 어디 한번 보자는 거야 뭐야. 그렇다. 우리는 바쁘다. 취업이나 학업뿐만 아니라 돈도 벌어야 하고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자기개발, 더 나은 직업생활, 더 큰 성공 목표도 있고 집안의 소소한 일이나 내 삶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산재해 있다. 그렇다면 갈 길도 바쁜데 왜 굳이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할까?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내 마음이나 본성, 내면, 기질, 성향 등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아정체성 확립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우리는 쉽사리 알 수 없는 내면의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진정한 나다움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내면의 자아를 이해하려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내가 꿈꾸는 인생의 해답이 내면에 담겨 있음을 믿고 자기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의 마음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사회구조, 구성원들의 관계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누군가와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부모, 자식, 친구, 연인, 부부, 직장 동료, 주인과 고객, SNS 등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내면이나 성격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가?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다른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대개 겉으로 드러난 특정 행동이나 외양만 보고 상대를 판단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밖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파편일 뿐이다. 자신의 내면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심리를 모르면 인간의 경제, 사회, 경영, 부의 흐름 등 중요한 삶의 맥락도 이해하기 어렵다. 작게는 우리의 이익과 결부된 취업이나 이직, 승진, 심지어 돈의 흐름도 알 수가 없다. 돈을 쓰고 버는 행위의 마지막 접점에는 언제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비행동조차도 알고 보면 인간 내면의 심리와 연관이 있다. 인간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시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의 흐름도 이해할 수 없다. 기업이나 국가라는 조직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들 내면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심리와 성격을 알아야 비로소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사람 보는 눈의 비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한눈에 보면 척 알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사실일까? 대개 허풍이거나 편견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가? 여러분은 어떤가?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가까운 친구나 동료는 어떤가? 가족이라면 자신 있는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은 잘 알고 있는가? 아마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 충분한 자료만 준다면 그가 누구여도 어떤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했다. 또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는 단지 2초만 살펴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고개를 좌우로 젖게 만드는 논리가 더 많다고 믿는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더 거짓될 가능성마저 높다고 본다. 한 사람의 성격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한 번은 한 성격 유형 검사를 개발한 연구자의 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자신이 만든 성격 유형에 대해 확신에 차 있어서 처음에는 나도 매료됐다. 광적일 정도로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서 거북함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검사가 그 어떤 검사보다 논리적 추론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당신은 검사 결과 유형이 아니라면서 다른 유형으로 가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자신이 만든 검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도 영 이상했다. 어떤 목사가 하느님도 내 마음대로 다 조정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처럼 들려서 거북함이 느껴졌다. 자신은 온순하고 느긋한 유형이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주장은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신이 언급한 반대 유형에 지배적이고 독선적 유형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형을 마음대로 추정하고 지정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 내 표정이 밝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나보고 자신이 개발한 검사 유형과 내가 다르다는 것이다. 원래 유형이라면 언제나 밝은 미소와 웃음이 가득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봐서 지배적인 유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나보고 빠르냐 느리냐,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유형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그는 더 큰 목소리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성격 유형은 혈액형과 같은 것이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며 심리학자 융의 경향성을 내세웠다. 한 개인이 외향과 내향의 어느 쪽 경향성이 더 높을 수는 있으나 외향인도 내향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향인도 외향인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야 내 주장을 이해하겠다며 그건 융의 심리학을 도용한 특정한 검사의 문제라고 공격했다. 나중에는 융마저 유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잘못된 논리를 펼친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곤혹스러웠다. 자신이 만든 유형은 절대적이고 다른 사람이 만든 유형론은 모두 허점투성이라는 주장이 아닌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일 수 있단 말인가. 급기야 그는 자신이 누구든 한눈에 보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딱 알아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그쯤 되자 그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으로 포장한 사기꾼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세상에 절대적 평가 방법은 없다. 특정 검사나 이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이 만든 이론이나 검사를 통해 나름대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인간의 심리란 단순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사람 마음을 다 안다고 쉬이 자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쉬이 알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명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 마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누군가의 자식이자 형제이자 친구.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다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에 정작 본인은 그렇게 가면을 쓴 적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이 때문에 자신을 알고 싶다면 자신이 쓰고 있는 인격의 가면부터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도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타인을 향해 가면을 썼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이중인격자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상대가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드러내면 이번에는 지나치게 직선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격적 가면이라고 하면 대다수는 부정적인 측면만 떠올린다. 그러나 융은 적절한 인격적 가면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과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일까? 인격적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인 페르소나는 원래 극 중에서 특정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배우가 썼던 가면을 의미했다. 인물이나 인격 같은 단어도 여기서 유래한 용어로 보인다. 융은 자신의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를 위와 같은 의미로 차용한다.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다른 성격을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이 페르소나 덕분이다. 즉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면 또는 겉모습으로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사회생활에서 적절하게 이 사회적 가면, 역할, 지위, 이미지 등을 쓰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미움을 받거나 진급에서 제외되거나 실직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페르소나는 우리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물질적인 보상과 자연스러운 사회생활을 선사하는 셈이다. 하루 8시간 동안 회사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나오는 순간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좀 더 충실한 개인으로 돌아간다. 실제로 저명한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낮에는 회사에서 열성적으로 일하고 밤에는 저술과 문화활동에 주력했다. 친구들에게는 직장이 싫다고 자주 말했음에도 그의 상사들은 카프카의 빈틈없는 업무 처리만 보았을 뿐 그의 심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가면 속의 진짜 나를 잊지 않도록. 이런 페르소나는 유익한 만큼 유해할 수도 있다. 만일 한 역할에 너무 빠져들 경우 인격에 내재된 타고난 성격적 요인이 자아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마치 주인공처럼 행동하며 사고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이유로 탁월한 메소드 연기를 펼치는 연기자도 있고 지나치게 역할에 몰입한 나머지 빠져나오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어벤져스의 영웅 아이언맨의 원래 배역은 톰 크루즈였다고 한다. 그러나 톰 크루즈는 자신이 10여 년에 걸쳐 어떤 특정한 역할, 페르소나에 갇히는 것을 싫어해서 배역을 거절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실수였다고 하지만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배우로서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반대로 특정 배역에 지나치게 몰입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우들도 종종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팽창한 페르소나는 현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혹은 파괴시킬 수도 있다. 영화 23 아이덴티티에서는 23개의 인격을 가진 주인공 케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내면에 숨어있는 24번째 인격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주인공의 페르소나를 무섭도록 묘사하고 있다. 융은 팽창한 페르소나에 대해 이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무의식적 위선자가 되기보다는 의식적 위선자가 되는 편이 나으며 자신을 기만하기보다는 타인을 기만하는 편이 낫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모든 가면이 다 나의 모습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페르소나는 어떤 종류의 기만이나 위선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좋든 싫든 페르소나는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의 사실이자 어떤 형태로든 표현돼야 한다. 따라서 내면의 모습을 건강한 방식으로 분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딸이거나 아들이다. 때로는 미운 대상일 수도 있다. 또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 두려운 부모일 수도 있다. 더불어 우리는 누군가의 미더운 친구거나 미덥지 못한 동료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며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이런 성격의 일부만을 볼 뿐이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학생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사장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면을 쓴다. 때로는 따뜻한, 차가운, 미운, 존경받는, 싫은, 아름다운, 얌체 같은, 이기적인, 배려하는, 권위주의적인, 나약한, 여성적인, 남성적인 등의 인격적 타입도 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면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즉, 팽창된 페르소나가 몰고 오는 심각한 혼란으로 인한 정체성의 상실을 막으려면 타고난 내 본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되물어보자. 페르소나를 찾기 위한 질문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인격적 가면은 무엇일까? 지나치게 팽창한 나의 페르소나는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형성된 사회적 페르소나는 무엇인가? 내가 써야 할 올바른 사회적 가면은 무엇일까? 내가 나로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나 성격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격을 알아보는 검사 도구 중에는 MBTI 외에도 애니어그램이나 DISC 행동 유형 검사, LCSI 검사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 외에도 인성 검사로 많이 활용되는 다면 인성 검사, 주제 통각 검사, DNA와 지문을 활용한 특성 검사 도구 등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런 심리 검사 도구들을 사용하면 정확한 성격 분석이 가능한가? 성격은 타고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불변하는 것인가? 성격이 내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건강한 성격이란 무엇인가? 성격을 바르게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격과 성격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격은 유전적 영향이 큰가? 후천적 영향이 큰가? 올바른 성격 유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일단 이런 의문들은 장기적 과제물로 남겨두고 건강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성격이 성숙해지는 과정.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격에서 유전적 요인을 내세운다. 하지만 후천적 요인을 중시하는 학자들도 많다. 듀에인 슐츠의 성장 심리학은 건강한 성격의 모형을 탐험한다. 올포트의 모형에서는 성숙한 사람을, 로저스의 모형에서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을, 프롬의 모형에서는 생산적인 사람을,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한 메슬로의 모형에서는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을 통해 건강한 성격을 찾고자 했다. 또한 융의 모형에서는
존재의 개별화를 이룬 사람을, 빅터 프랭클의 모형에서는 자아를 초월한 사람을, 펄스의 모형에서는 여기 그리고 지금의 사람을 건강한 성격 모델로 제시한다. 건강한 사람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했던 올포트의 경우 성격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일부 심리학자나 검사 개발자들과는 달리 성격도 발달하고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한 성격과 건강하지 못한 성격을 구분했는데 올포트가 정의한 성숙한 성격은 언뜻 평이해 보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가슴에 와닿는다. 올포트가 밝힌 성숙한 성격의 7가지 기준을 살펴보자. 1. 자아감의 확장. 인간은 자아가 발달하면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진다. 어린 시절의 자아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다. 그러다가 아이는 여러 경험을 거쳐 성장하면서 타인의 존재를 알아간다. 처음에는 부모, 이어서 친구, 선생님 등으로 존재를 넓혀 나간다. 더 나아가 서서히 다른 추상적 가치와 개념까지 인식하게 된다. 이 같은 성숙은 여러 활동이나 어떤 이념에 진정으로 참여할 때 진행되며 그러한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수록 심리적으로 더 건강해진다. 2. 따뜻한 관계를 가진 자아. 잘 발달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부모, 자식, 배우자 혹은 친구에게 사랑이나 친밀감을 잘 표현한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만큼이나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의 삶 역시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따뜻한 사람들의 타고난 성격적 성향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사람들과 비교적 쉽게 관계를 맺는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미성숙한 사람들에 비해 너그럽고 관대하며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경향이 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과 나약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3. 정서적 안정감.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 그 때문에 실패나 역경을 마주쳐도 이를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역경 속에서도 배움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며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감에 빠져들고 만다. 4. 현실적 지각.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반대로 신경증적인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희망과 욕구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상황만을 가지고 무작정 좋다거나 나쁘다고 믿지 않는다. 반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도 현실을 부정한다. 그러다 현실 감각을 잃고 부정적이 되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이상향에만 매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겉으로는 긍정주의자여도 행동은 전혀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다. 5. 기술과 과제, 과업. 일과 책임감이야말로 삶의 의미와 지속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다. 올포트는 인생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심리적 건강을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고 하며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올포트는 의사 하베이 쿠싱의 말로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이 삶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수할 과업을 가지는 것이다. 6. 자아 객관화. 자아를 보다 정확히 자각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자신과 실제의 자신이 어떤 면에서 같으며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좁아질수록 개인의 성숙도가 올라갈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의견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면의 자신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과 상반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7. 일관성 있는 생애 철학. 건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속에서 삶의 동기를 찾는다. 이런 사람은 목적의식과 더불어 과업에 대한 의무감을 받아들인다. 이를 통해 그들의 성격은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 의미 있는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를 향한 방향성 없이 건강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성숙한 사람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했다고 단호히 말한다.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과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같은 심리학자들도 인간 심연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우리 자신은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쏟아야 한다. 건강한 인격을 만들려면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점을 부단히 개선해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하게 전진해 나가야 한다. 어쩌면 목표 달성을 위해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인격의 완성으로 향하는 길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룰루아부입니다. 아보카도 심리학 재밌게 들으셨어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제목에 아보카도가 들어갔거든요. 고르고 나서 살펴보는데 책의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90년대생에겐 나만의 아보카도가 필요하다가 아니겠습니까? 아, 90년대생이라니.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솔직히 처음에는 이 책 고른 걸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90년대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겉으로 어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겉부터 이 속까지 아보카도 과육처럼 아주 그냥 굉장히 무른 그런 유리 멘탈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 역시 내 마음속에는 단단한 씨앗을 품고 있고 그 씨앗을 통해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책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끝까지 참고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낭독회에서 꼭 다시 만나요.